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이시 심리경영연구소라는 심리학자들이 모여있는 심리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구자북이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한 20여 년 정도 했고요. 어느 날 벼락을 맞고 지금은 나와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 그다음에 조직 문화, 뭐 이런 진단과 컨설팅과 코칭 이런 일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제가 두 군데의 직장 생활을 했고요. 첫 번째는 손해보험회사였고 두 번째는 증권회사였습니다. 두 군데 회사에서 대부분 사람과 관련된 일들을 해봤는데요. 인사, 교육 또는 뭐 마케팅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그런 일들을 기반으로 지금 이제 두 번째 직업 세계에서 똑같이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사람과 관련된 일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직장이었는지는 같이 일했던 아마 동료들이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은 일단 굉장히 일을 좋아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또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한다든지 뭐 근무 시간에 땡땡이를 친다든지 뭐 이런 거 별로 없었었고요. 또 나와 조직을 거의 일치시키고, 또 나보다는 좀 더 조직이나 또는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회사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만들까 늘 고민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또 뭐 그런 과정에서 성공이나 성취감 같은 것들을 즐기고,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 인간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에서 주어진 나의 명함, 또 회사에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역할, 또는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책, 이런 걸 곧 나 또는 나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회사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마 가장 전형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회사 사람들과 맺고, 또 뭐 주말이나 또는 퇴근 후에도 간혹 회사와 관련된 일들을 고민하고 살았고, 뭐 이런 삶들을 살아왔는데요. 퇴직하고 나서 제가 살아왔던 그 회사 생활들을 쭉 돌아보니까 당연히 후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후회가 있기는 있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또 일과 또는 직장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이 또 지금의 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쌓았고, 또 일과 관련된 어떤 인내심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저희 평판을 쌓기도 했고요. 이게 이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할 때는 저는 퇴직 이유를 별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책에서 퇴직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썼지만,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또 그 이야기를 썼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바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이른 나이에, 그리고 굉장히 아주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뭐 퇴직 이후에 뭘 구체적으로 준비할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 또는 그런 사인,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벼락을 맞고 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준비 없이, 준비 못하고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안정된 직장에서 오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뭐 보직을 잃고 약간 소외된 그런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무력감이 그 미래의 직업 세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기제는 뭐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본들, 내가 여기서 더 뭘 애써 본들 크게 달라질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시간 조용히 가늘고 길게 잘 때우다 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체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근육, 일하는 머리도 쓰지 않으면 금방 퇴화됩니다. 그리고 중년기 이후에는 신체의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것처럼 일하는 근육, 또 생각하는 근육도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력감, 그리고 그때 쓰지 않았던 이 마음의 근육, 머리의 근육, 또 이 인지의 근육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을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미래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내 눈앞에 닥쳐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에도 바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준비를 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심리학자 입장에서 약간 못되게 말씀드리면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당장 건강에 문제가 없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당장 출근해야 될 직장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일들이 있고 또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있고 아쉬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미래를 지금 꼭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 절실함 같은 것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퇴직자의 심리적 변화, 특히 이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는 그 엘리자베스 쿠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이미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거부랍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쿠블러-로스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나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럴 리가 없다, 오진이다, 의사가 잘못 봤다 라고 거부를 먼저 하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냐면, 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들한테 잘못한 것 없이 해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그리고 그런 분노가 오래 가다 보면 좌절을 합니다. 인생 끝났구나,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겠구나 라고 좌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 좌절 이후에 사람들이 반응에 의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수용을 하고 희망의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포기 상태로 더 접어들기도 하는데, 퇴직자들은 요 앞에 하나의 단계가 더 있더라고요. 제 논문이 한국 대기업에서 임원 생활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퇴직한 사람들의 퇴직 이후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논문인데요. 그 앞에 거부 이전에 인지적 마비, 정서적 마비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자 이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거죠. 마치 뭔가 머리에 강력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이 상황 판단이 전혀 되지 않고, 지금 이 닥친 퇴직이라는 사건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걸 이제 인지적 마비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고요. 두 번째는 그 분노를 경험할 때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적어도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분노를 느끼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정서적 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마비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서를 억압하는 거죠. 분명히 퇴직하고 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렵고 불행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 부정적인 경험들을 없는 것처럼 억누르고 억압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게 한국 사회 남자들의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인지적 마비와 정서적 마비라는 앞에 단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부 분노, 그 다음에 좌절까지 가는데 짧게는 1년 아니면 길게는 2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비교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많은 부정적인 정서적인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 또 좋은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성공 경험들을 해오신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착실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오고 좋은 직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직장 다니네, 안정적으로 월급 받고 있네, 뭐 이런 안정감, 여러 가지 상황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또 나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있는데, 퇴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여러 긍정적인 이미지, 내가 나에 대한, 또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쌓아왔던 자신감, 자긍심 같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죠. 나는 굉장히 유능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부인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퇴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자신감들, 그동안에 내가 축적해왔던 여러 가지 유능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 퇴직이라는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분들이 받으시는 충격이 크죠. 물론 그분들은 그런 티를 잘 내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네. 가장 큰 서운함은 아마 인정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내가 평생 30년 넘는 시간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애썼다고 생각하세요. 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그 대가로 우리 가족들이 지금까지 큰 불편함 없이 잘 살아왔는데, 퇴직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나라는 존재감이, 내가 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에 그분들은 소외감, 상실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거죠. 아이들은 퇴직하고 돌아온 아빠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서로 계속 관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이 남자 그들에게 관심이 갔는데 그들은 나에게 여전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고요. 또 아내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자격지심 때문에 아내로부터 느끼는 서운함들도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멀쩡한 피부일 때는 만져도 전혀 아프지 않지만 여기에 작은 상처만 있어도 이렇게 손이 지나가면 굉장히 쓰라리고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마음의 상처에 아내의 작고 사소한 아주 작은 표현들이 마음의 상처에 꽂히는 거죠. 직장생활 할 때 같으면 설거지 한번 해줘라고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설거지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설거지 좀 해줘라고 이야기하면 나 논다고 지금 무시하나? 나 지금 쉰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아내의 동일한 말과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것 때문에 더 크게 상처받고 또 내가 더 크게 그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성격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환경이 뭐냐면, 상황 조건이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50대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이제 약간 노쇠하게 되죠. 흰머리도 생기고 노안도 오고 이렇게 체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신체적인 어떤 위축감 같은 것들도 느끼시고요. 두 번째는 일 또는 직장이 되겠죠. 특히 이 직장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는, 그래서 꼭 퇴직이던 아니면 보직을 잃고 평사원으로 돌아가던 이런 그 상실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그 중년기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적 상태가 뭐냐면 불안정성, 불예측성이에요. 그런데 이 중년기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은 어떤 신호냐 하면 내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 신호가 이런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불예측성을 더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불안함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먹고 살까? 회사를 잘리고 나면 뭐 먹고 살까? 뭘 하고 살까? 인간들의 평균 수명은 길어진다고 하는데 이 나머지 시간 동안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불안들이 점점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년이 위기냐 기회냐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의 논쟁은 굉장히 오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한국 사회에 있어서 중년은 기회보다는 위기의 성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중년을 위기로 느끼게 만드는 요인은 신체적인 요인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우리가 퇴화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에너지도 떨어지고 신체적인 능력도 점점 줄어들고 뭐 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해마다 뭐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뭐 혈압이라든지 뭐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나쁜 쪽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함을 잃게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요. 실제 이런 신체적인 그 어떤 그 불편함들 그리고 이런 뭐 질병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인지 능력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몸이 불편한 데가 생기면 사람들이 인지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첫 번째 요소는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요인들이 위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들은 일, 역할, 직업과 관련됩니다. 이 은퇴학교의 여러 컨텐츠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거의 30년 동안 직장을 중심으로 그 직장 안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직장 안에서의 직책, 뭐 또 직장 안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로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고 형성해 왔는데 이 직장에서의 변화, 또 일에서의 변화, 이 역할에서의 변화는 그와 함께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변화를 다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요. 또 내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지고요. 역할이 달라지면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느끼게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이 중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위기 요인이 됩니다.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그 역할의 변화와 똑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당연히 이제 위기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심리적인 요인인데 통제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사람들에게 통제감이란 것은 굉장히 강력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 나의 행동들을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는 타인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직장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장 만족도, 직무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건 대부분 뭐 월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통제권들, 여러 의사결정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더 어떤 그 만족감들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이 중년기에는 통제감을 상실한다. 다시 말하면 건강에 대한 통제감, 관계에 대한 통제감, 역할에 대한 통제감 이런 여러 통제감을 상실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인 요인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기 요인이 됩니다. 최근에 어린이를 빗대는 말들, 어린이에 린자를 붙여서 주린이, 산림이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게 어린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쓰지 말자는 캠페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중년에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중년은 늙음이다. 중년은 쇠퇴함이다. 임금 피크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나이가 들면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전제인데 저는 과연 그런 전제가 맞는가? 임금 피크는 그런 전제가 맞다라고 공언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회문화적인 인식들이 중년들이 실제 중년이 되어서 느낄 수 있는 위기보다 훨씬 더 그 위기를 과대지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년을 위기로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6가지 자본이 모두 다 있어야 행복하거나 모두 다 있어야 중년의 삶이 만족스럽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고요. 또 이 중에 몇 개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건 개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 학문 분야, 심리학이나 간호학이나 경영학이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소위 말해서 웰빙을 경험하는 중년기에 웰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일단 신체적 자본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요인들이 사실 다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될 만큼 건강은 가장 기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자본인데 이게 많으면 부자인 거죠. 건물주 뭐 이런 분들,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본이 많으면 심리적인 안정감, 만족감 같은 걸 느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이 경제적 자본을 쌓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좀 덜 쓰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더 오래도록 일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자본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나왔냐, 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 뭐 단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말하면 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얼마나 잘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인지적 자본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이미 이 은퇴학교를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많은 사회적 경험이 있고, 실제 그 사회적 경험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해오셨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아는가와 관련된 사회적 네트워크도 포함되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핵심은 배우자였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핵심은 배우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심리적 자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험들을 할 때 내가 그 경험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비록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그 부정적인 사건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게 낙천성, 뭐 긍정성, 유머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연습들을 좀 더 해보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그 나머지 자본의 어떤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인 것 같아요. 그 정체성 자본입니다. 정체성 자본은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정체성과 구분되는, 유사하지만 좀 구분해야 하는 것들이 셀프,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아는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이것도 자아고요.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도 자아가 될 수 있고요. 어디에 사냐도 자아가 될 수 있고요. 또 관계 안에서도 자아가 생길 수 있죠. 뭐 아빠나 또는 엄마나 또는 자녀로서의 자아들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자아들이 있는데, 정체성은 이 자아들 안에서 이 자아들을 관통하는 뭔가 일관된 무엇이 있더라. 그게 이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고, 또 앞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특히 중년기에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탐색,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인데요. 퇴직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이 명함 안에 나의 정체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어진 어떤 역할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일, 책임과 권한이 있고,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정체성이 주어지죠.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명함이 사라지면서 역할과 일, 관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 이후에는 내가 정체성을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선택들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체성이 그 선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선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그걸 피할 수 있고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내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알아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정체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싫어하고, 뭘 두려워하고, 또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있는 것들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는 아무도 이 정체성을 만들어주거나 아무도 이 정체성을 규정해 주지 않고 오롯이 나만이 이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이 복잡한 상황에서 내가 일관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저는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욕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속의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은 것이죠. 그동안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소속의 욕구가 늘 충족되어 있었어요. 직장이 곧 나의 소속의 욕구를 채워주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배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소속되고 싶은 집단으로부터 내가 배척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건 인간이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런 배제 감정을 느끼는 거죠. 나에게 중요한 소속, 내가 소속해야 되는 중요한 집단이 직장인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월화수목금요일날 모두 다 출근하고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 혼자 있는 거죠. 저기 가서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지금 배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논문에 보면 사회적 죽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집단으로부터 내가 배제되는 이런 경험들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멀쩡한 젊은 사람이 평일 대낮에 집에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동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나를 뭐라고 바라볼까? 라고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 남들이 다 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실업자인지 직장인인지 남들은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안도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놀 때 함께 놀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6가지 자본을 말씀드렸는데 그 6가지 자본이 얼마나 잘 충족되어 있느냐, 특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적 자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제적 자본이 충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지옥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인지적 자본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 잘 충족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런 난감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문제 해결 능력, 인지적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걸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회사에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내 시간을 투여하고 노력을 투여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수명은 이미 길어졌고요. 현재 이미 86세가 되었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95% 이상의 확률로 90세 이상까지 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년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30년의 시간이 남고 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1세래요. 50세에 퇴직했다고 치면 40년이라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럼 40년을 뭐라고 살까? 뭘 먹고 살까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직장을 퇴직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준비,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후배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대기업 부장으로 있는 후배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매주 금요일 날 12시 퇴근하고 매주 금요일 날 퇴근 후에 12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 오후부터 밤 12시까지 동네 호프집에서 무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학생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조차 없더래요. 그런데 내가 직장 생활은 물론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또 월급도 따박따박 잘 나오지만 내가 언제 이 직장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데 내가 직업인으로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그 흔한 아르바이트 경험도 하나 없길래 지금부터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 아르바이트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얼마 전에 저한테 요리사 복장을 입은 사진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요리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외식업을 하고 싶은데 외식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격증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주말에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조리사 실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대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는 퇴직하고 나서도 잘 살겠구나. 퇴직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잘 적응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정년이라는 것이 있고 또는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벼락을 맞고 잘려야 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지만 내가 긴 시간 동안 내가 뭔가 일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직장인이라는 공간, 그 직장인이라는 한정된 역할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미리 찾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직장인으로서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직업인으로서의 관점을 갖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책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삶을 구성하는 6가지 자본에서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자본이 저는 정체성 자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체성은 모든 내 삶에서 모든 판단,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무엇을 선택할지 말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가장 늦게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의 항목인데 그 정체성을 탐색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경험과 그 경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 가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재능이 저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심리학에서 최근에 내러티브 아이덴티티라고 서사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사 정체성을 토대로 해서 개인 가치와 강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서사 정체성을 찾아내는 방법은 제 책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각 연령대별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했던 거, 군대에 갔던 거, 복학했던 거, 또 어떤 특정 직장을 찾아서 입사하고 그 입사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직무를 거쳤던 거, 또는 이직을 한 경험이 있다면 이직을 한 거, 또 결혼을 한 거, 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선택을 했던 것,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보시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그 기억을 되살리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하나 있는데 사진첩이에요. 사진첩을 꺼내놓고 10대, 20대, 30대 대부분 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 쭉 순서대로 넘겨보시면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에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런 사진들을 보시면 회상할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출발점이죠. 그 기록들을 토대로 그 기록들 안에 보면 나한테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를 할 때 내가 왜 물론 딱 한 군데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사 갔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왜 허구 많은 직장 중에 여기를 선택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이직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기도 하고 이직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이직을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이직을 선택하거나 또는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직장인데 왜 내가 여기 이직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또 나는 왜 이 배우자와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기타 등등등등 여러 중요한 선택과 판단들이 있는데요. 그 선택과 판단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중요한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삶의 가치예요. 그래서 개인 가치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의 내 삶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시면 뭔가 이게 엄청나게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배우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걸 우리가 소위 강점이나 재능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재능이 뭘까를 한번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나라는 사람이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잘하는 게 이런 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해지면 나라는 사람을
몇 마디로 몇 줄로 나라는 삶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정체성이고요. 그 정체성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는 사람의 나라는 존재를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체성 탐색하는 과정들을 꼭 한번 해보시길 저는 권유드립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가와기타 요시노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제 책에도 인용을 했는데 가장 그분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늙는다는 것과 나이가 드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늙는 것은 신체적으로 노화하는 것이죠. 노안도 생기고 체력도 떨어지고 흰머리도 생기고 이런 겁니다. 이 노화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누구도 피할 방법이 없죠. 나이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늙는다는 것과 나이가 드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가 삶의 경험 안에서 지식이 늘어나고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겨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보지 못했던 것, 또 젊은 시절에 찾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또 다른 프레임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발달심리라고 심리학의 하나의 과목이 있는데요. 그 발달심리에서 이야기하려는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50이 되었다고 해서 나이 들었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 직장생활 다 했는데 뭐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는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고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나는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있고 그리고 경험을 쌓고 지혜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훨씬 더 달라지고 훨씬 더 뭔가 희망과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